제가 위기가 왔던 순간에 뭔가 내 사업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순간 제가 챗GPT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두세 배 정도 매출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컸던 게 조직적인 시스템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고, 심지어 인력 배치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여러 개의 진짜 컨설팅, 원래는 정말 많은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고 들었어야 되는 컨설팅을 챗 GPT가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요즘 AI가 모든 걸 만들어주는 시대라고 하죠. 근데 똑같은 AI를 써도 누군가는 그냥 평범하게 씁니다. 사주를 물어보고 운세를 물어보고 이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근데 누군가는 또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오늘 모신 분은 AI를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도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 혹은 직원으로 삼아서 실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실전 전략가를 모셨습니다. 위기를 뒤집고 3년 만에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킨 프롬프트 텔링의 저자이자 프레젠트랩 대표 김다솔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AI를 통해서 진짜 사업의 위기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 김다솔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원래 문과셨어요? 이과셨어요? 저는 이제 경제경영학과 출신이어가지고 문과네요. 네, 문과죠. 완전히 문과입니다. 우리가 챗 GPT나 제미나이를 할 때 거기 입력창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어보거나 할 때 치는 게 프롬프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용어 자체도 이제 그렇게 알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약간 이과적인 생각의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왠지 이런 걸 더 잘할 것 같은데 완전히 문과이신데 어떻게 네네.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개발자여야지 AI를 잘 다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AI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컴퓨터 개발자라고 해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많이 실무나 실생활을 많이 써본 사람이 제일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AI를 좀 남들보다 좀 빨리 적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진짜 약간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열심히 AI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좀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프롬프트 텔링, 프롬프트로 AI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제미나이든 챗 GPT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오히려 제미나이가 챗 GPT에 비해서 요즘에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프롬프트 텔링을 똑같이 했을 때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프롬프트 텔링이라고 지은 이유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요새 AI가 너무 빠르잖아요. 네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AI가 나와 있고 분명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챗 GPT가 부동의 1위였다가 최근엔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너무 잘하잖아요. 3 프로. 네네. 3 프로 나오고 저희는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니까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오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시장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한 게 내가 툴을 다루면은 책을 내면은 또 내용이 달라져 있겠구나. 그런데 툴을 별개로 진짜 제미나이든 챗 GPT든 아니면 심지어 이미지 AI든 절대 바뀌지 않은 근간이 뭘까 고민을 했을 때 그게 이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챗 GPT든 제미나이든 프롬프트 하나만 잘 쓰면 툴만 조금 바뀌지 결과물은 다 똑같거나 더 좋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님들 그 프롬프트는 챗 GPT나 제미나이의 밑에 이제 알려줘라고 우리가 입력하는 창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게 뭐야? 보통 이런 질문 그냥 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도 그렇고 뭔가를 조사하고 할 때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색해서 하던 걸 그거에 대해서 쫙 서치해줘 라고 이 정도까지 쓰는 분들은 잘 쓰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나마 웬만해서는 이게 있다고 해서 유용해진 건 맞지만 이걸로 내 사업에 내가 매출을 올린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네네. 네, 그냥 일상에서 좀 편해졌다. 그쵸. 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으시고 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 직장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장 실용적인 오늘 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I 시대의 프롬프트적 사고, 사실 프롬프트적 사고 정말 이제 기존에 없었던 용어 같은 단어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트적 사고 이게 생존의 필수다라는 부분이 이제 책 초반에 이제 등장을 쭉 하는데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프롬프트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사실은 요새는 AI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막 부모님도 AI를 쓰고 많은 분들이 다 AI를 쓰고 챗GPT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AI 툴을 썼을 때 그 차별화 포인트는 뭐지?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지 않은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프롬프트적 사고를 가졌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줘, 찾아줘 정도 프롬프트를 대부분 많이 쓰실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그런 단순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내가 조금 더 사고력 있게 쓴 프롬프트를 썼을 때 나오는 그 아웃풋이랑 완전히 그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프롬프트적 사고는 없으나 네네. 조금 더 얘한테 정보를 내가 정성껏 주면 네네. 좀 더 결과물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장황하게 저는 네네. 이렇게 뭔가 체계적이진 않지만 길게 쓰는 타입이거든요. 네네네. AI가 이거를 다 읽기도 읽고 이거를 얘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뭐지 이걸 알아내는 것도 힘들겠다. 약간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책에 보면 AI의 경쟁력은 사실 기술이 아니라 프롬프트의 차별화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 프롬프트의 차별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 네네네.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롬프트적 사고의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꼽자면은 되게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AI를 좀 내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라가 제일 첫 번째거든요.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퍼플렉시티, 클로드 너무 많은 AI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AI도 각자 캐릭터처럼 장단점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더 퍼포먼스를 잘 발휘하는지 이런 특성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특성을 조금 잘 이해하고 내 업무를 제일 잘 할 것 같은 친구한테 찾아가는 것도 우선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퍼플렉시티 같이 리서치에 특화된 AI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GPT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퍼플렉시티한테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자료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글을 좀 잘 쓰는 제미나이한테 찾아간다든지 이미지를 만들 때는 나노바나나한테 찾아간다든지 각각 AI의 캐릭터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스토리를 되게 재밌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늘 공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프롬프트는 똑같이 잘 일을 하기 위한 공식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 책 제목에 나오는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공식이거든요. 기억하기 쉽게 프롬프트에 예를 들어서 PROMPT를 따서 각각 키워드를 제가 공식화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핵심 공식이 앞에 있는 프로거든요. P는 페르소나, R은 레퍼런스, 그리고 O는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시키는 목적.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을 해도 프롬프트가 훨씬 더 구조화가 잘 되거든요. AI는 진짜 내가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처럼 백지 상태에서 그냥 이거 만들어줘 툭 던지면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게 길을 헤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방향성 이거 되게 좋은 예시니까 벤치마킹을 해봐. 아니면 내가 기존에 했던 업무 스타일을 주면서 이 틀에 맞춰서 해줘 라고 레퍼런스를 충분히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그러면은 P랑 O가 있는데 페르소나 보치가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너는 뭐 10년 차 마케팅 전문가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그렇게 한번 자 이제부터 너는 앞으로 내 일을 도와줄 10년 차 아주 유능한 마케터다 이렇게 해서 막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 이제 마케터가 아니라 MD로서 뭐 또 역할을 해야 될 게 필요하면 자 이제부터 너는 15년 차 아주 능숙한 MD야 이렇게 하면 이거 매번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부여하면 얘가 혼란을 겪거나 뭐 그렇진 않을까요? 사실 새 채팅창을 만들면은 거기마다 새로운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군요. 네네. 옆에 그동안 나눴던 대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 채팅창마다 하나씩
한 명의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네. 저는 사실은 새로운 업무를 시킬 때마다 무조건 그냥 새 채팅창을 만들어서 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되게 기억력이 좋잖아요. 근데 한 채팅창이 너무 길어지면은 사람이랑 똑같이 뇌에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냐면은 그런 프롬프트가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더 우선순위로 기억을 해야 되는지 얘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만약에 제가 새로운 채팅창을 하는데 예전 채팅창의 내용을 내가 들고 오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채팅창 마지막에 저는 지금까지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냥 표를 캡처를 해둬요. 그리고 새로운 채팅창에다가 그 표 이미지를 넣고,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작가님께서 이 프롬프트 텔링 책 안에서 명령이 아니라 나와 AI를 일종의 동기화하는 소통이다 네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소통하면 구독자님들 이제 되게 오히려 감성적인 대화 많이 하시거든요. 아, 네네. 네, 또 친구처럼 뭐 이렇게 말 동무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 많은데,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할 때는 이거 뭐야? 그것 좀 조사해서 알려줘. 뭐 이 정도 지시형 질문을 보통 네네. 합니다. 근데 이 동기화된 프롬프트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 그리고 실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소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이유가, 많이들 AI를 처음 써보고 실망하시는 포인트가, 내가 첫 프롬프트 이렇게 썼는데 왜 첫 번째 만에 마음에 드는 대답을 안 해줘, 이거를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사람의 뇌랑 똑같다. 첫 번째 너무 많은 걸 시키면 얘도 두리뭉실한 정보를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건, 저는 첫 번째 프롬프트 이후에서 처음엔 좀 큰 프롬프트를 던지고 점점 좁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첫 프롬프트에 제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그 프로 법칙. 페르소나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 데저텍님 같은 멘토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너는 뭐 하와이 데저텍님의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멘토야, 이렇게 페르소나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러면 그냥 뻔한 멘토링이 아니라 이분의 그런 마인드셋에 맞춰가지고 좀 지식이나 아니면 대답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그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더 좋은 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더 넣어주면 좋기는 하죠. 그러면 이 AI한테 이제 제가 뭔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고 싶어요. 네네. 하와이 데저텍 채널에 지금까지의 영상들을 쭉 분석했을 때 새로운 코너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제안을 해줘라고 하면, 얘가, 이 친구가 유튜브 영상들을 스스로 보고 그 내용을 다 막 학습하고 이러지는 못할 거잖아요. 이게 챗 GPT는 못하거든요. 네, 제미나이는 제미나이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AI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유튜브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링크만 줘도 이제 스크립트를 다 분석을 해요. 기존의 챗 GPT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만약에 제가 뭔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스크립트를 또 추출을 해서 그걸 뭐 예를 들어 워드 파일에 저장을 해서 그걸 또 GPT한테 넣어줬었어요. 제미나이는 그냥 링크를 주면은 그 영상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공식화된 문어체 언어로, 당신은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사에서 10년 넘게 재직 중인 세계적으로 유능한 컨설턴트입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뭐 사업 포트폴리오가 네네네. 이렇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가 이렇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사업을 뭐 진행해서 확장할지 아니면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컨설팅을 맡기는 거죠. 네네네. 근데 실제 예를 들어 보스턴 컨설팅한테 컨설팅을 맡긴다고 하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들겠지만, 뭐 제미나이나 챗 GPT로 할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과정인가요, 그게? 네네. 당신은 정확하죠. 이렇게 네네. 컨설턴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이게 실제로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잘 쓰는 법에 대한 가이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 안에 첫 번째가 이 페르소나 법칙이거든요. 그 훨씬 좋은 게, 이게 제가 왜 그러냐고 설명을 드리는 게, AI의 역할이 정말 수조 개의 데이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평균치 대답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너무 뻔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조 개의 데이터 중에서 뭐 유치원생 레벨이 있을 거고, 초등학생 레벨도 있고, 뭐 대학생 레벨도 있고, 여러 레벨이 있잖아요. 그거의 중간을 뽑는 건데, 너는 이제 뭐 10년 차 진짜 뭐 유명한 컨설팅 펌의
뭐 디렉터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가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수준 레벨에서 대답을 뽑아내야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가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사실은 한때 한 챗GPT-4 옴니가 나왔을 때쯤에 사람들이 더 이상 페르소나 법칙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프롬프트가 안 중요해진 거 아니냐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챗GPT가 추론을 너무 잘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던 네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좀 그럴듯하게 말하는? 없는 거를 있다고 우긴다든지 거짓말을 자꾸 한다든지. 그래서 분명히 얘가 막 자신에 차서 이런 내용이 있대요. 검색해보면 전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편향되어 있는 대답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유가 사용자가 대충 프롬프트를 써도 알아서 나머지를 얘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맥락을 대충 이런 걸 원하는 거 맞겠지? 그럼 여기서 유출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유저 입장에서는 편해요. 제가 대충만 써도 알아서 너무 찰떡처럼 가져오잖아. 하지만 이런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챗GPT 회사 오픈AI가 5 모델 5를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어요. 애가 너무 딱딱해졌다. 너무 사무적이고 예전에는 그렇게 되게 친구처럼 하던 애가 갑자기 딱 내가 시킨 것만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환각 증상을 최소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프롬프트를 딱 내가 시킨 것만 얘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잘 쓴 게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고유성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앞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상력과 창의성 이 두 가지겠구나. 왜냐하면 지식이라든지 지식을 기억하고 분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대체를 더 잘해줄 테니 사람은 일종의 슈퍼바이징 관리 감독자 역할로서 어떻게 하면 이 AI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상상해서 그거를 창의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지금 이 프롬프트 텔링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설계해서 하듯이 결국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작가님께서 책에서 말씀하고 계신 고유성 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모두가 AI라는 직원들을 가지게 되면서 나는 한 명의 이제 디렉터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저는 디자이너나 영상 쪽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기획자 출신인데 AI라는 툴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제가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툴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프롬프트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AI가 내뱉는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내는 건 또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정말 더 중요해진 건 프롬프트를 내리고 그리고 그 결과물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내는 안목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 중심 경쟁, 이제 기술 중심 경쟁은 끝났고 사고 중심의 고유성, 사고 중심의 이 경쟁. 평범한 일상에서 이 사고를 고유성이라는 이 사고하는 것들을 일상에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라든지 방법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되게 감정적인 친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되게 멘토나 파트너로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기가 왔던 순간에 사실 제 안목으로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막막하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사업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순간 제가 챗GPT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좋았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넌 진짜 무슨 컨설팅 회사에 굉장히 전문가로서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주고 내가 뭘 개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매출 예를 들어 2배를 높이고 싶어 1년 안에 그러면 내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지까지를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거의 작년 대비해서 이제 2-3배 정도 매출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컸던 게 조직적인 시스템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고 심지어 인력 배치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런 인원이 있는데 내가 새로 채용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뭐 기존 인원을 이렇게 좀 배치를 해가지고 바꿔보는 게 좋을까?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진짜 컨설팅
원래는 정말 많은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고 들었어야 되는 컨설팅을 챗 GPT가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